하겠습니다. 먼저 2주년 기념 그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굉장히 사회 의미 있는 지금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계신 분수재단의 창립을 축하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오늘 이제 토론회의 주제도 사실 굉장히 시의성이 높고, 그다음에 앞으로 굉장히 우리 사회에 특히나 이제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제대로 제기되지 않은 그런 문제를 사무금융 분수재단에서 먼저 제기하신 그런 굉장히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디지털화, 기후위기, 노동의 미래라는 제목의 포럼인데요. 이번 포럼은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기후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노동 주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토론회를 굉장히 야심차게 기획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원 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의 발제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 소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라는 이름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혹은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책이 출간 서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서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화두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ICT와 융합된 우리의 일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소멸 혹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할 것인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진적으로 먼저 추진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인더스트리 4.0, 독일에서 산업 4.0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제조업 공장이 자동화되어 있고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아이패드를 가지고 오작동을 하는, 우리는 10년 후에 제조업 공장이라는 곳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프로그램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채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직무 숙련, 직업 능력 향상이 대단히 중요한 화두로 되는 것도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일의 미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산업도 사실은 1980년대부터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2000년대, 10년대 이후에는 빅데이터, AI로 인해서 전통적인 금융산업이 빠르게 AI 산업과 융합돼서 일자리가 혼재되거나, 그리고 산업과 연결된 일의 형태가,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시청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난 한 달 사이에 수거래은행에 지점 영업점에 가보신 분이 있나요?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왜 은행 직원들을 과거처럼 30명을 한 지점에 둬야 될까? 자본 편향적으로 한다면 거의 3분의 1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대출이라는 예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은행 직원은 판매원의 역할로서 변화할 수 있다. 보험 혹은 카드, 여수신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빠르게 지금 경영중심적으로는 기계가, 로봇이 일자리를 배치한다는 데이터들이 자본 중심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너희들의 일자리가 이제는 기계로, 로봇으로, AI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데이터로, 저희가 만든 데이터는 아니지만 주류경제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3년 동안 포춘지를 보면 미래의 일자리는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이야기도 빠르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주요 나라들이 로봇의 도입 숫자를 보면 우리는 싱가포르와 우리가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자동화, 무인화, 키오스크, AI 도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좌측에 있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교육훈련이나 숙련, 그리고 직업능력 향상에서 배제를 받지 못한,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30% 이상 되고, 이들의 일자리는 자동화로 대체되고, 또 중범위의 일자리들이 고용과 일자리와 소득의 만족 없이 중간의 일자리가 하층으로 내려간다는 것도 오스본과 같은 주류경제학에서는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보험 바깥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마존화라고 그러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전통적인 금융, 유통, 서비스 산업을 융복합적으로 이내면서 가치 사슬로 들어가서
모든 산업에 다 하나씩 침투하고 결국은 전통적인 금융, 은행 산업 영역까지 이제는 사업 필증을 내는 회사가 금융업이 아니라 IT업으로 등록한 회사가 금융산업의 지주화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들의 일자리는 빠르게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일자리가 후손 없는 때 이득이라고 표현되는 금융산업의 일자리에서 끊임없이 재교육이나 숙련 형성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된다는 이야기도 일견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약 270개의 금융산업의 직무가 더 태스크 단위로 과업 단위로 쪼개져서 우리의 일자리는 내가 기존에 맡은 일자리의 절반은 이제는 AI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내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과 일자리가 노동조합이 무조건 배제할 게 아니라 공동결정으로 참여해서 노동자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이 기술 발전에 상호 협력해야 된다는 것도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닌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별로 노동자들의 교육 훈련에 투자하는 비율, 적극적 노동시장의 이 예산 참여 비율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높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하위 13위에 차지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직업훈련 투자의 예산도 높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노사관계가 형성된 사무금융 같은 데서도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극 참여해야 되고 자본 편향적이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작업장의 일터의 공동결정 제도를 사무금융에 맡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교육훈련 참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유럽연합의 각 국가들은 그래서 디지털 룩셈부르크, 디지털 벨기에, 산업 4.0이라는 국가 어젠다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두인 일의 미래에 관련해서도 국제노동기구 ILO는 2019년 100주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화두를 던집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노동자들이 평생 학습, 교육, 노동자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되고 그것은 디센터, 좋은 일자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ILO가 100주년을 기념해서 발간한 더 나은 일의 미래에서 주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일터가 변해야 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과거에 우리가 러다이트 운동처럼 배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해서 노동자 일자리의 고용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의 숙련 그리고 더 많은 보상 그리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드는 게 디지털 과정에서 핵심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말씀드린 독일의 대표적으로 산업 4.0 이 산업화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노사정이 참여해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일자리를 상실하고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의 사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가지로 오늘 디지털화 과정에서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I라는 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 혁신의 가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나? 성별 임금 격차가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기술 혁신에서 남성 편향적으로 돼야 될 것인지, 비정규직의 고용의 문제가 더 우리 일터에서 고착화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직업의 미래는 은행원, 금융종사자가 앞으로의 10년 후에는 존재할 것인지 우리 직업의 미래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노동자의 권리가 전통적인 방식만이 아니라 디지털 노동권은 어떻게 향할 것인지, 주 40시간은 정상으로 볼 것인지, 혹은 라이트 풀타임처럼 32시간제 노동시간을 재구성해서 나머지 4-5시간을 기술훈련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것인지. 마지막입니다. 결국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자본 편향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흐름이었다면 결국은 끊임없이 노동자에게 관심 갖고 참여하고 노동자들이 소외받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 게 우리가 디지털 전환 과정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냥 맞을 것이 아니라 노사 참여로 노동자가 적극적인, 이제와는 조금 다른 스탠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공동결정의 과정으로까지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제언을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도 키워드는 just transition, 정의로운 전환이 될 텐데 한국에는 사실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재갑 선생님 기후정의 연구 활동가의 발제를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저는 많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낯서신가요? 오늘만 해도 사실 6월 말인데 이렇게 더운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올 봄에 또 이른 또 꽃도 피고 우리 사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공포감, 불안감 이런 거 느끼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후위기를 빼고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까? 미래가 좀 희망찼으면 좋겠는데 희망찬 미래는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의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최근에 보면 근데 남북 통일보다 더 우선순위로 기후위기 문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경제 문제라든지 출산 문제 같은 것 또한 사실 기후위기에 던져서 저렇게 높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민들 머릿속에서도 기후위기는 상당히 높은, 다른 의제와의 비교해도 높은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불이 났다고 표현하고 불이야 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의미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아일랜드 여러 국가들로 점점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2,000개가 넘는 도시, 지방정부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작년 9월 24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선언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정말 우리 큰일 난 것처럼 움직여야 될 텐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저는 갑갑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이죠.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뉴딜의 그린뉴딜을 얹고 또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하고 최근 들어 탄소 중립 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국제 기후 협력의 체제에 참여하면서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기후위기 그리고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 우리 노력 자체가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처음 질문하면서 불안하지 않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말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벌어져도 되는 것과 그것이 이렇게 심해져도 되는 것과 가속화를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놔둬도 되는 것과 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런 적은 차원이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시 공동으로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겪고 있는 코로나는 어떨까요? 코로나와 기후변화 동떨어지는 원인이 아니라 같은 원인의 두 가지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는 기후위기에 비해서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냥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비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비용만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현실감을 조금 갖기 위해서 얘기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스턴이라는 연구의 스턴 정이 발표를 했죠. 이대로 우리가 방치한다면
얼마나 큰 비용 손실이 유발될지, 그러나 그걸 빨리 대응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라는 것들을 분석하고, 그런 유의 분석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스위스 미 인스티튜트라는 데에서 발표한 최근에 보면 GDP 손실 자체를 지금처럼 놔두면 3.2도, 현재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기반했을 때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3.2도까지 도달한다면 전 세계의 GDP는 2050년에 18.1%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G7 국가들, 잘 사는 국가들은 상당히 도달하고, 소위 못 사는 국가들은 그보다 큰 폭으로 더 GDP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지 1.5도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들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됩니다. UN EPA 분석에 의하면 2030년까지 매해 전 지구적으로 7.6%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7.6%는 작년에 코로나로 전 세계가 경험했던 경제 위기, 침체 상황을 경험하면서 나타났던 온실가스 감축 7%의 걸 비교해보면 조금 부족한, 더 7.6%보다 강한, 7%보다 강한 방식으로 뭔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세계적 기후 악당 국가로 손꼽히고 있죠. 그래서 매번 국제회의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가격 때는 깍듯하게 가선을 피다가도 이 얘기만 나오면 쪼그라듭니다. 매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증가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나온 얘기들은 2017년 대비 40%, 정부 현재 안보다 조금 더 강한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그걸로 더 많이 감축해야 된다, 50%, 70%까지 감축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한국에 갖고 있는 지위에 맞는, 체계에 맞는 것을 감축하는 거다, 공정한 분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는 노동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후변화 자체가 노동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연에 의존하는 산업들 큰 영향을 받겠죠. 또 소비자들도 바뀝니다. 환경 친화적인 상품들 소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부 규제, 앞서 나온 것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규제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들이 실시될 경우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경우에 그것은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운동은 잘못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래서 누군가는 반기후적인 집단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색 일자리, 녹색 경제, 그린 뉴딜 이런 걸 얘기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만 듣더라도 어쨌든 불가피하게 기존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던 회색 산업들에서부터는 일자리가 이루어지고, 녹색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그 사이 이동하는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지금의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수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발전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줄어들 석탄 산업의 일자리가 대단히 크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가 생기더라도 그 일자리는 노동조합에 보호되지 않는 나쁜 일자리일 것이라고 하는 비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기존의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사이에 어떤 변화,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인가 대단히 큰 논쟁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만 하더라도 현재 설정 발전소를 좀 더 온실가스를 덜하는 LNG 발전소로 바꾼다 할 경우에, 그래도 석탄 발전소에 꼭 있어야 되는 그 해철이나 이 연료 부분의 일자리는 다 없어지면서 그것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들이 취약하게 노출될 것입니다.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협력업체들도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랬던 노동운동은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됐을 건가 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린 뉴딜 녹색 일자리 그리고 그 과정을 이어주는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동자들의 모습들은 꼭 그 방식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후 변화 자체, 기후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한국의 노동조합 이제 시작입니다. 각종 특별 건의안 사업안을 만들고 있고요. 또 위원회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결론입니다. 노동운동 기후위기 해결에 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까지는 잠재력에 불과하고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와 전략에 관한 얘기들은 뒤에 자료집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책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아까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후도 익숙하고 노동도 익숙한데 기후랑 노동을 연결하는 지점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발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토론의 시간을 가질 텐데 토론자분들께서는 일단 앞으로 나오셔서 마련된 좌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업노조연맹의 정책실장 맡고 있습니다. 김경수입니다. 예, 산업전 그리고 디지털화 기후위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배제가 제도화되고 있는 지점들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측면만 봐도요, 금융위원회 같은 합의제 행정기구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입니다. 예금보험위원회 14명의 위원들이 있지만 사실상 사용자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노동자 대표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585개가 있는데요.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는 비율 자체는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노동이사제와 관련된 민간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화대로 삼았지만 현재까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디지털화, 기후위기 같은 이런 전략적 주제들에 대한 그 대응일 텐데 사실상 노동운동 역시도 반대에만 포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마음만 안 되면 걷어차는 것으로 국민들이 이해하다 보니까 스스로 고립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화 관련돼서는 경선이라는 틀도 있지만 더 큰 틀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사회적 대화가 정보와 협의와 교섭, 이 합의라는 이 삼각형 균형점을 맞아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 정보 공유 과정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의견을 나누는 협의 과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대타협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대화가 계속적으로 깨져왔던 상황인 거고, 세계 노동운동사 역사를 보더라도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노동운동만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사회는 반대에 포획당한 노동운동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디지털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산업노조연맹이 금융위원회와 함께 그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김준영 여수시 업종본부장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빅테크,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산업 진출이 활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산업 자체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 대화 테이블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도 작년에 산업노조연맹이 금융위원회의 노정분석 틀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들을 빅테크에도 적용하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관련돼서 밀고 들어오는 측면들, 무방비하게 규제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형 산업에는 유리하지만 중소형 금융회사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이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디지털 금융의 참여는 매우 의미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도 사실 그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금융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측면들이 골고루 발휘돼야 된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상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 진영 내에서는 아까 그 석탄화력 발전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데들이 대부분 화력발전소입니다. 여기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동쪽으로 서쪽에는 그 맹강해변에 블루파워라고 화력발전소들에서 한 7, 8개 더 추가로 건설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자바섬뿐만 아니라 베트남 쪽에서도 화력발전소를 오히려 우리나라가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보도 보니까 탈탄소 선언은 우리나라 4개 보험사가 있습니다. 우리 산하지부로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지부랑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지부에서 앞으로는 탈탄소 관련돼서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은 자금을 중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자를 탄압하거나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지 않도록 중개하지 않도록 그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거래소가 이제 ESG 공시제도를 이제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지금 2030년으로 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시제도 강화를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공시제도 강화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 금융의 역할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대화의 일종입니다. 금융이 사회적 사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금을 중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에도 해당 가운데 요구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금융의 역할, 그리고 금융의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는 디지털화 기후위기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대중들을 어떻게 금융이 구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 내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주최 측에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 혹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발제자나 아니면 토론자들 분들께 질문 올려주시면 진행하시는 분들이 받아서 나중에 토론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으면서 몇 가지 이제 단어 키워드가 제 머리에 혹은 제 귀에 아주 속속 잘 들렸는데 그게 그 반대를 위한 반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노동조합에서 강조한다는 그런 측면을 굉장히 말씀을 강조해서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전략적인 측면에 대해서 나중에 또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에서 나오신 정은아 선생님 토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있는 정은아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청년 여성 돌봄이라는 주제를 갖고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돌봄이라는 게 계속 피하고 싶은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공한 전문가가 되고 싶었고 돌봄, 특히 무급, 가정 내 무급 돌봄 노동에서는 있는 힘껏 평생을 도망쳐오면서 살았는데 나보고 이제 청년 여성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 고민이 되어서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었어요. 한 3-4명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성공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싶지,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미 앱을 써서 다 하고 있다. 나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으니 나중에 늙으면 나는 차라리 안락사를 하겠다. 이 정도의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돌봄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요. 제 또래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돌봄 위기가 되게 가시화되고 있고 돌봄의 재의미화를 해야 한다는 논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간극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돌봄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여성 일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3월에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디지털 돌봄 방역 분야의 57,000여 개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중에는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작년 7월에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에는 돌봄이 디지털 뉴딜하고 관련해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딱 한 줄만 들어가 있고 여성에 관해서는 모성보호 항목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정부가 여성과 돌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여성 취업자가 많았던 상위 5개 항목은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020년 취업자가 늘은 유일한 산업이 바로 보건업,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말하자면 돌봄 일자리는 여성 일자리이고 여성 일자리는 돌봄 일자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돌봄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여성은 그럼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죽지 않고 잘리지도 않고 살 수 있을까? 전혀 그럴 리가 없겠죠. 돌봄 일자리, 돌봄에 대한 재의미 없이 그리고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화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까지처럼의 저평가된 저임금 그리고 불안정 노동을 계속해서 양산할 뿐이라면 결국 돌봄 노동의 확대는 홀로 일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감정을 소모하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를 확대할 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봄 없이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돌봄은 인간에게 너무나 필수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존재 자체로 불안정하고 취약한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다면 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행위를 특정 성별의 본성이라고 하면서 이 돌봄의 책임을 모두 전가시키고 여성 일자리라고 돌봄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하는 정책과 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봄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필요해질 건데요. 기후위기가 심해지면서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창궐할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1995년 시카고 폭염에서 유사한 두 커뮤니티에서 노인 사망률을 가르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그 서로를 돌봐주고 책임지는 커뮤니티의 존재였습니다. 기후위기에서 우리는 서로가 더욱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돌봄의 확대가 그리고 재의미화가 여성의 돌봄 노동을 자연화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껏 여성에게 강제해왔던 일을 여성의 가치라고 명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여성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서 가정과 사회를 버텨내게 했던 건 사실 여성이었는데 돌아서서 밥하고 돌아서서 밥하던 여성들 그리고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신체 접촉을 해왔던 간호사들, 간병인들, 요양보호사들, 교육교사 같은 여성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돌봄이 기후위기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하나의 또 이유는 돌봄 그리고 돌봄을 전담한 여성을 취급하는 방식이 자본이 그동안 자연과 인간을 착취해오고 대상화해왔던 원리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착취할 수 있는 공짜 자원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자본에 대항하는 방식은 인간 그리고 자연, 여성, 돌봄에 대한 착취를 멈추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연결을 만들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봄위기, 돌봄 경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이제 굉장히 주변화되고 있는 여성의 문제, 특히 여성 노동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이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저 김경수 실장님께서도 강조해 주시고 오늘 발제자들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이 사회적 참여 어떻게 가능할 건가, 사회적 대화 어떻게 가능할 건가, 그 제도의 한복판에 계신 분이 이제 강금봉 전문위원님이신데요. 경사노위의 입장이 같지는 않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그 사회적 대화의 측면에서 볼 것인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노사정의 모든 짱들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디지털 전환 관련된 노사정과 논의하고 한 2년 반 동안 디지털 전환 노동위원회를 같이 노사정과 그걸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노사정의 역할, 그리고 책임들, 그리고 어떻게 좀 노사정이 함께 나가야 될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크게 디지털 전환 어떤 일을 재구성하는 방식이나 생산하는 방식에 분명히 좀 변화를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제조업이 그런 스마트화나 또 그리고 또 금융화에 일어나는
스마트화 형식 같은 경우는 분명히 향후에 일자리를 잃어갈 노인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관련된 또 상당하게 또 시력을 끊을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재구성하는 방식이 디지털화가 플랫폼 노동으로 나타나서 지금은 온리밸류 형식의 그런 배달 관련된 서비스 중심의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지만 계속 전과적으로 크라우드워크라든지 아니면 콘테스트 방식의 플랫폼 노동들은 분명하게 이를 외주화하고 기존에 있던 적절한 책임과 사용주라고 하는 책임의 노동에서 이제는 모든 책임과 위험들을 다 본인들이 책임지고 사회적으로 비용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노동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적절한 좀 보호라든지 특별한 권리들이 정말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 과정,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서 그런 디지털화,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이런 그 디지털 플랫폼 노동들이 연관되면서 향후에는 노동의 그런 불안정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확대라든지, 그리고 일과 그리고 직업 가족 균형에 대한 것들의 전반적인 변화의 어떤 위험성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사적인 지금 시기에 좀 단계적으로 그런 산업의 어떤 디지털화에서 발생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에서의 그런 작업장에서의 변화 형식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또 플랫폼 노동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적절한 보호를 이룰 것인지, 그리고 탄소 중립에 따라 산업 전환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전환할 것인지,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 중심적이고 일태 혁신들을 결합시키고 노동 친화적이지만 또 그러면서도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작업장에서 안전한 그런 스마트화를 이룰 것인지, 그리고 전환 비용들이 일부한테만 전가되는 것들이 아니라 책임과 공정한 배분이라고 하는 분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공정한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사정 간의 좀 그 근본적인 디지털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관련돼서 크게 좀 그 노사정 간의 그런 담론들이 좀 뒤쳐왔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시장 기술 성장 중심적인 접근들, 빨리 기술 접근하지 않으면 기술적인 어떤 도입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도태되기 때문에 빨리 기술적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외형에서 너무 이제 성장주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적 노동자들한테 책임들이 증가되는, 그래서 희생들만 발생되는, 그리고 과거적인 그런 시장 그리고 기술 성장 중심의 기술 변화들이 과거에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노사정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서도 좀 비판적 접근할 수 해야 될 것인지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기업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빠르게 접근하지 않으면 고용 조정이라든지 빨리 산업적인 전환 개편도 필요한데 항상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디지털 전환을 이루었던 기업들이 한 3% 정도 성장을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대부분 그 노동조합의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그 전략의 문제, 그리고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어떻게 숙련과 디지털화를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노동계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책량을 통해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문제들을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과거에 계속적으로 기술이나 전문가나 그리고 관료 중심적인 단기적 전략에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다 보니까 경제 정책, 산업 정책, 그리고 고용 노동 정책들이 괴리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이 이렇게 따로 다 서로가 기업과 노동조합의 혁신이 전환되고, 또 노동자하고 기업적의 그런 주도적인 기업의 일방적인 주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존의 과거나 관료 중심적인 기술 중심적인 접근들, 이 세 주체들의 기본적인 과거의 그런 경계성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디지털화 그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과거적인 구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노사정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디지털화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중요한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이나 관료 중심의 그런 전문가 주도부에서 벗어나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 미치는 것에 결정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너무 중요한 과제이고,
에너지 전환이나 디지털 전환이 그냥 기술만 도입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전환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고 어중간한 형태의 성과에 가속하지 못하는 이 어중간한 혁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동자 역할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막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시장의 공정력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 표현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들은 중요한 새로운 시장의 질서를 만드는 것들은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조합이 기존에 벗어나지 못했던 다양한 다변화되는 노동의 연대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노사정이 포용적인 그런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 기후위기 디지털화를 어떻게 더 성장으로 갈지, 아니면 과거에 계속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등과 과거적인 어떤 그런 노동 대체적 형태의 전환이 이룰 것인지, 지금 문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마다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고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적극 개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새로운 시장의 리스를 마련할 것인지, 여기에 적극적인 노동조합의 역할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 당연히 이제 뭐 사회적 대화 중요성은 아무리 말씀을 강하게 하셔도 지나침이 없을 위치에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신 거는 노사정 각각이 과거적인 구도를 어떻게 깰 것인가, 과거의 관성을 어떻게 깨고,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과제, 참여, 혁신주도, 시장 질서, 불평등 해소, 연대, 이런 측면을 새로 이렇게 판을 잡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 대한 이제 강조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연대기금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이제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분투 재단의 이사를 맡고 계시는 권병진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벌써 2주년이 돼가지고 토론회도 두 번째로 하게 되었는데, 제가 또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생소한 주제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제가 토론자로 참가할 만큼 그럴 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자세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사실 기후위기하고 노동시장이 연결된다는 생각을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인사 노무 영역에 이제 감당하고 있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변화가 실질적인 어떤 일자리에 어떤 역할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번 이제 그 토론 그 발제문을 읽고 공부를 해보면서 사실상 우리 기후 변화가 있다, 또는 이제 뭐 이상 기온이다, 이런 얘기들은 저는 제가 체감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후 변화가 이미 35년 전부터 이제 기후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고, 실제로 이 국제적 기후 정의에 대한 운동은 2000년대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탄소 중립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한계에 왔다, 임계점에 왔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를 이번 발제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 정의로운 전환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이 기후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거다, 핵심은 이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저탄소 정책이다, 또는 녹색 일자리다,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산업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 노동조합들이 또는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이 정의로운 전환이 이미 미국에서는 70년대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국제노동조합 총연맹은 20년, 그러니까 1910년도에 벌써 이 정의로운 전환이 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특별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다고 해요.
비교해서 캐나다 노총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재고용, 대체고용 또는 이제 지속 가능한 생산을 하는 것을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가장 프로그램의 주요 원칙이다라고 제시를 했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정부나 환경단체, 사용자단체 외에 이 노총이 관여해서 이 정의로운 전환에 이렇게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봤더니 대부분 이 뉴딜 정책이다 또는 뭐 탄소 중립 산업 전환 위원회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노동조합은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일까? 그러니까 이 정부나 정부 정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용자 단체들만 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노동조합 자체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그동안 갖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노총도 올해 2월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아마 기후위기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이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 조직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정부나 기금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기다리기보다는 사실상 일자리의 전환,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고, 여기에서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조합이 앞서서 연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갈등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이 갈등적인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피해 나가는 지혜를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이제 네 분의 지정 토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들어봤는데요. 이제 물론 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좌중이 있는 토론에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낯설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이 좌중에 있는 아주 귀한 토론회를 마련한 만큼 저희한테 지금 허용된 시간은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좌중에서도 지금 노동조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재단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토론 혹은 발제문에 대해서 질문도 좋고 혹은 견해도 좋고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유튜브에 올라온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다리기로 하고요. 기다리는 동안 지금 좌중에서 혹시라도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지금 발제자들한테 저희가 사실은 7분이라는 정말 하실 말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7분이라는 약간 비현실적인 시간 동안 말씀을 하는 일종의 좀 무리를 했는데 지금 토론 들으시고 발제자들이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시거나 혹은 아까 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하셨는데 좀 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자료를 엄청 준비했는데 7분, 8분 하라고 해서 이게 가당층 좀 있었고요. 조금 오늘 우분투 재단이고 우분투 재단의 주요 이렇게 같이 함께한 노동조합이 이제 삼국노조에서 좀 노사관계 연구자이기 때문에 좀 그 중심으로 조금 더 한 1, 2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특히 전통적인 IT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금융, 유통 산업 영역까지 융복합적으로 올 경우에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일이라는 게 멀티 스킬 중심에서 작업도 아니고 태스크 과업 단위로 빠르게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카드 손보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10가지 중 전 2-3가지가 빠르게 자동화 혹은 AI로 넘겨진다면 지금 있는 조합원 선생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새로 들어온 조합원 선생님은 아마 고용의 질 수준이 예컨대 임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전통적인 노동 격화, 탈숙련화된 노동자 중심으로 변화될 확률이 되게 좀 우려가 되는 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노사관계 파편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되게 높다. 전통적인 단체협약에 만들어진 성과물이 저는 빠르게 해체될 개연성이 높고, 특히 모바일 원격 재택근무가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경험하면서 저는 다시 쓰는 단체협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1년 동안 거의 출근하지 않는 IT 노동자들에게, 사무국면 노동자들에게 임금이라는 걸 구성하는 기준은 평가의 기준한 건데, 재택근무를 6개월 한 노동자들한테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아웃풋 중심일 거고, 이건 성과평가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부 경쟁이 치열하게 가는 과정은 사실은 전통적인 노사관계하고 대척점이 있고, 이 디지털 과정에서 단위 사업장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냐는 것은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김명수 실장님 말씀했듯이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중범위 수준에서 아까 디지털 금융협의체에 빠르게 정책 이전과 과정과 결과에 특히 정보 데이터 보호 문제, 이 과정에서 도입된 이유가 무엇이고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고용의질이 악화되는 무엇인지를 빠르게 개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 환경에 있어서 화력발전이 1순위에 지금 화력발전 1, 2기가 지금 정지하고 앞으로 10기까지 간다면, 저는 비제조업 영역에서는 사무국민 영역이 사실은 디지털화가 우리의 닥친 고용뿐만이 아니라 노동과정의 통제나 일자리 문제에 시급할 것 같다. 그런데 임단일 부섭의 의제는 사실은 임금복지 중심이었고, 더 많은 조금 더 로드맵을 본다면 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저는 디지털 단체 교섭을 독일 베르디가 모바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의 노사정 협의체를 만든 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과거할 게 아니라 단독교사로 성찰할 사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발표 못했던 내용들. 그랬을 때 한국 혹은 외국에서 좀 생각해볼 만한 수많은 전략이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한 얘기를 좀 3개 정도 드릴 텐데요. 하나는 금속노조가 공동결정법을 요구를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금속노조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하면서 사실 디지털 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있는데, 그것이 변화할 때 노동자도 같이 참여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오래전부터 독일에서 했다는 그 공동결정법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이런 내용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공공운수 노조 쪽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어떤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는데 국민 기후 일자리 전략이라는 이런 걸 제시를 했습니다. 일자리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석탄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거를 국가가 보장하자는 얘기죠. 요즘 일자리 부담도 이런 얘기들하고 맥락이 좀 있을 텐데, 근데 그 일자리 우선적으로 기후를 보호하는 일자리, 그리고 돌봄, 그리고 우리 사회적 필수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하는 일자리를 공공근로처럼 질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노조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생활기금 기준소득 이후 정도까지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기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좀 제가 볼 때 상당히 공세적인 전략을 좀 제시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일자리 단축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경우 오랜 그 노동운동의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와 기후보호 문제를 결합시키는 논의가 연구가 상당히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주 4일로 바꾸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영국에서 하랍니다.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건 23% 줄인다. 한 번째로 그냥 출퇴근하고 회사 운영하는데 배출하지 않으니까 그걸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새로운 기술을 넣고 이렇게 하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돌파 같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노동운동의 오랜 꿈이 일자리 줄이고 8시간 늘리는 것 관련돼서도 매칭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한테 한 10분만 더 주시면, 저는 우연히 디지털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동시에 보게 되는 건데, 비교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기후 문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왜 디지털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걸 주장을 못할까?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해고당할 때 왜 그 주장을 못했을까? 저는 뭐가 다르게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얘기를 같이 묶어서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얘기해보면 새로운 접근법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움직임들이 한국 노동조합 운동에도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토론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조금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혹시 김경수 실장님 노조의 아주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예, 사실 금성노조 기획실장이 제 20년직입니다. 공동결정법 추진한다고 했었을 때 독일에서 공동결정법이 51년대 montan 결정법이라고 해서 철강산업 시작했다가 76년대 2,000명 이상 사업장 되는 사업장들 감독의 사회에 이제 노동자 대표가 절반 참여하고, 근데 2006년대 메르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식 공동결정제들은 독일 시장경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도를 도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 최대 혁명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사제가 단 한 명도 지금 우리나라 민간 이권 부분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노동사제가 안 된다면 노조 추천 이사제 혹은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에 노동자 대표라도 들어가면 낙하산 이사들을 다 막으면서 사실은 그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동운동이 계속 그 지향 중심, 그다음 최대 혁명 중심보다는 현실적으로 돌파가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디지털화 교육에 관련돼서 어떤 지점에서 우리의 참여를 확보해 들어갈 것인가. 아까 이제 그 토론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가 기후위기 관련돼서는 녹색금융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성이 없다 보니까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 감사를 맡고 있는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대표님을 추천해서 녹색금융협의체의 분과위원회인 기업공시제도 분과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그 역할들을 좀 만들어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지금 이 주제는 아니지만 커뮤니티 중심의 노동운동 이런 얘기들, 노조의 새로운 어떤 활성화 이런 전략할 때 되게 중요하게 대두됐던 것이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시민사회와의 연대예요. 전문성을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 노동조합에 영향을 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답이 사실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회 곳곳에 있는 시민사회 내지는 사회 역량들을 노동운동과 어떻게 연계하고 연대하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또 우분투재단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혹시라도 권경진 변호사님께서 우분투재단의 역할과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분투재단이 사실 외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그 사회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노동운동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연계하면서 발전해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는 방향에 있어서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혹시 좌중에서 그 소개 먼저 해주시고요, 간단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분투재단의 이사로 있고 IMF 직후에 실업급여 국민운동 관여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오늘 발제랑 토론에 많이 지지하고 이제 함께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그동안 가졌던 고민 한 3가지 정도를 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지금 이제 뭐 팬데믹 이후 또는 이제 디지털 경제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류의 그런 이제 플랫폼 경제 기업들의 독주, 그리고 굉장한 막 이 시총 순위 안에서의 막 급등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IMF 직후에 영국에서 했었던 뉴딜, 새로운 뉴딜을 한국도 많이 가져와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재원의 출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토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을 할 때 이런 뭐 자발적인 기금 또는 공공기관 등의 출연을 통한 기금 외에 영국에서 당시에 윈폴 텍스라고 해서 벼락세금이죠. 갑자기 부자가 됐으니 내놓는 그 돈을 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IMF 때 저희도 포스코라든가 이런 공공기업들이 사실은 사기업화하고 주식시장 상장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그 당시에 구조조정된 노동자라든가 사실 지역사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주들만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갔는데 지금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걸 적용해 볼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대전환기 또는 기후위기로 인한 어떻게 보면 피해 입어야 할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인포텍스 식의 어떤 새로운 그런 세제 같은 걸 특별 세제를 만들고 그걸 10년간 부여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사실은 당시에 그런 어떤 뉴딜 기금에 상당한 재원으로 썼는데 우리도 뭔가 그런 식의 이제 정책적 개발과 뭐 노사정 공동의 어떤 정책 연대 뭐 이런 과정에서 제안을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돌봄으로 그 정학생이 불려온 게 굉장히 뜬금없지만 굉장히 선진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유럽의 그린딜에서는 먹거리라든가 사실은 이런 그린 돌봄 요즘 하도 돌봄을 내팽개치길래 저도 그린 돌봄이라는 용어도 막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산업 외에 이 재생산에 관련한 영역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전환의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아까 제안됐던 그런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좀 로컬 기반의 시민의 일자리로서 기존의 산업의 어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그 배제되는 노동자들의 흡수장치뿐만 아니라 좀 취약계층 그런 실직자들이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뭐 기금으로서도 좀 사용될 수 있는 방안들 뭐 그런 데 안에서 이제 돌봄이라든가 먹거리, 생태적 먹거리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부투 재단이 꼭 했으면 하는데 이 LH 사태로 저도 LH나 국토부에 제안을 하다가 좀 바뀌었는데 약간 새로운 이 감염병이 반복되는 시기에도 좀 건강하게 계속 그 유지 가능한 약간의 직주근접형 도시 모델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걸 시민참여적으로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사실은 그 자족형 도시로 만들어지는 3기 신도시의 건설 과정에서 좀 저희가 공공임대 주택도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시민들도 계층 믹스가 일어나고 또 자족형 단지 막 10만 평, 20만 평 되는 그런 부지들 안에 사실은 근데 감염병 위험에 노출된 서울시 안에 있는 콜센터 같은 데가 좀 이전도 해서 좀 건강한 노동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작업장 모델 같은 것도 만들면서 거기서 우리가 그 큰 이동을 만들어내지 않는 좀 직주근접의 어떤 일자리와 뭐 시민들 간의 연대가 좀 있는 그런 도시 모델 실험 같은 것도 좀 노사 민정이 함께 해나가면 어떨까. 그 가운데 우부투 재단이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굉장히 구체적인 제안들을 포함해서 그간 고민해 오셨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또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저 한 번밖에 마이크가 가지 않았던 정은하 선생님이나 혹은 방금 문무님 혹시 덧붙일 30초짜리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로써 좀 약간 마무리를 하면 좋을 텐데요. 사실은 오늘은 굉장히 대전제에 대한 뭔가 서로 간의 공유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디지털 전환도 그렇고 기후의 정의로운 전환도 그렇고 아름답지 않은 과정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갈등적인 과정일 수 있고 특히 한국에서 저는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이제 뭐 그린 뉴딜도 그렇지만 디지털 뉴딜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지금 돌봄의 위기로 인해서 여성들이 다 자발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잘리고 있는 여성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 금융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금융 자체의 노동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더 정의롭게 투자하는 한국, 정의로운 투자가 가능한 한국으로 만들 것인가도 금융 혹은 우부투 재단의 사회적인 어떤 책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하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참여하게 된 그 상금융 노조의 지금 지부들의 지금 디지털화 거기에 따른 이제 조합원들의 역량, 세대 격차도 상당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 모아서 한번 다시 토론하는 기회를 가을에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토론자 선생님들, 외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